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6일 기록적인 날이에요. 1월 16일 금요일 주말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강독이 곽상준입니다. 끝내주네요. 네, 끝내주네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심리는 점차 하락이 과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사람 그 마음이 간사하죠. 22년도와 24년도 후반기에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2200포인트 때 이렇게 할 때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지금 무려 10일 거래 실화냐?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5000포인트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160포인트 남았습니다. 4840포인트까지 도달했어요. 그리고 폭도 0.1, 0.2% 이렇게 깨작깨작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오르는 날은 한 1.6% 이렇게 오르고 좀 덜 오르는 날은 0.7%, 0.8% 오르는 화끈한 장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자, 이유인즉슨 두 가지죠. 정확하게는 세 가지쯤 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폭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크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주식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다. 라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 이런 놈이 있겠죠. 또 그런 놈들이 저희는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가 5000포인트 왔지만 접근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열이 보이거든요. 21년도는 과열이 보였어요. 20년대 12월 딱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년 12월 중반부터 21년에까지는 과열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밀어닥쳤는데요.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뭐지?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땐 괜찮아요. 의욕 중에 의욕을 타고 의심의 벽을 타고 쫙 오르는 게 원래 주식이고요. 확신 가운데 사그라지는 게 주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그러고 시장은 그건데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좀 치는 것 같은데? 나 좀 친다. 위험하죠. 여러분 저 잘 보셔야 돼요. 저 어깨에 방송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주식 쉽잖아. 주식으로 돈만 버는 사람도 있어. 이거 그냥 사기만 하면 돈 버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뭔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끔틀끔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투자자들도 3타석 안타 치거나 3타석 홈런 때리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지금 각도기 좀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네. 지난 10년간 어려웠었는데 이거 오긴 오는구나. 그런데 따지고 보면 98, 99년, 2000년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사놓기만 하면 주가가 올랐어. 진짜. 그런 장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K자형으로다가 되는 놈만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거는 막 미친 듯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리면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돈빨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이렇게 되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식 쉽네. 나 좀 쳐. 나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 원래 이 정도야. 이렇게 됩니다. 일종의 초심자 회원도 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좋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 조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꼭 조정 같은 게 있어. 근데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조정이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에 거의 조정을 할 뻔했죠. 코스닥은 조정을 했다가 막판에 들어 올린 거고 상대적으로 일단 코스닥은 약해. 왜냐하면 코스피가 싸거든. 지금 그런데 보시면 오전에 한번 접었고 오후에 다시 접었는데 끝 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왜 끝쪽으로 가면 올라오는 줄 아세요? 내일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긍정론으로 생각하니까 아침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다가 이러다가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사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장은 이 반대예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꼬랑지가 내려가요. 그게 이제 하락장의 전형적인 흐름이고, 강세장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올리고, 안 될 것 같은,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올리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게 상승장이다. 우리는 완연한 상승장의 맛을 보고 있다. 오늘은 누가 효자가 됐을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야, 아침에 잘 못 올랐거든. 거의 15만 원 갔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무려 그 퍼센테이지로 3%가 넘는, 저 초대형주가 3%를 넘는 그런 흐름을 갖고, 덕분에 이제 주식시장이, 저는 지금 한 3,800조 돌파한 줄 알았어요. 예.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거래소 4,400조입니다. 약 4,400조. 깜짝 놀랐잖아. 4,380조인가 그래요. 와, 벌써 그렇게 왔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24년도 후반기에 지금 쌉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막 떨어질 때 이거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작년도 4월 달에 이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가 2,400조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가총액이 거의 2배 됐으니까 일부 시장을 잘 타신 분들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그야말로 돈복사, 계좌의 돈복사. 이게 싫어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딱 폈더니 뭐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종종 나타나는 상황이죠. 뭐 이상하다. 저 2주일 전엔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매덕이 늘었네. 막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뭐랄까 짜치게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딱, 뭐 몇십억 올랐어. 와, 이거 미쳤나봐. 보름 만에. 이런 사람도 있으니 겸손하게 우리 조금 다행히 시장이 좋아서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정도로 우리 계속 톤다운 해야 됩니다. 톤다운하고 시장이 나를 밀어준 것이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돛을 살짝 폈더니 강풍 딸려간다 이러면서 딸려가면서 올라간 거지. 나 좀 내가 좀 쳐가지고 이런 정도야.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 네, 은행 고시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달러 대비 원화는 뭐 그저 그런 자리, 큰 변동은 없었던 자리입니다. 대신 일본 엔화 대비로는 다시 930원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이었는데 자, 이제는 93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엔화는 언제 강세가 될 거냐 궁금하고요. 다음에 자, 국채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진짜 목에 진짜 그 피울음을 내면서 왜 환율이 뭐 M2 증가로 우리 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M2 증가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막 정말 한 맺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훈 총재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쇼츠에도 나갔지만 이걸 외환위기로 자꾸 연결짓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개념이 없어도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우리가 뭐라면 그 선언적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링이 상당히 있는 거죠. IMF 앵커링.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IMF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재미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급상의 변화가 조금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뭡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너무나 쪼개기 상장이 많아가지고 주식 공급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장에 갈 수가 없다. 특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3배 늘어났다. 왜? 기업들이 잘해서? 아니, 너무 상장이 많고 쪼개기 상장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요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요 변화 읽기 전에 업종별 그다음에 투자 주체별 동향 한번 살펴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보면 비철금속 오늘 많이 올랐어요.
생명보험, 그다음에 여기 안 뜨는데 건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 테마는 낙태핌, 퓨리오사, 영화 등등이 올랐고요.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외국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알테오젠, LG전자, 대한항공. 자, 알테오젠은 지금 뭐 조만간에 또 건을 하나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9%대 초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기관은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에너빌리티 샀고요. 개인은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등을 샀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은 외국인은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팔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등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대한항공,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과거 2017년에 공급 물량이 한번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규모 삼성전자의 자산 매입 소각 뭐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동안에는 어땠느냐? 왜 우리가 진짜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았는지는 이 표를 보면 알아요. 대신증권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보면 유상전자하고 CB 물량 그리고 거기에서 자산 소각을 뺐어. 그러니까 지금 저 자산 규모 늘어 저거 10억입니다, 여러분. 그럼 앞에 중간에 폴 때 저거 21년 얼마야? 장 좋으니까 16조, 17조가 돈이 들어왔어. 야, 그리고 그때 생각난다 진짜. LG엔솔 그게 몇 조짜리냐 도대체.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하면 더 크지. 근데 저거는 딱 유상증자하고 CB 발행 자산 소각만 한 거예요. 네트 친 건데 그때 저게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 그 이후로 22년, 23년 장이 좋을 리가 있겠냐고. 물타기가 엄청 됐네. 근데 이번에 24년에 1,500억, 그다음에 25년도에 3,000억.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도 소각하는 규모가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자사도 소각 규모 조금 늘어난 그림을 한번 보면 CBBW 발행은 계속 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 좀 커져가지고 지금 24년, 25년에 앞서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요. 저는 한국에 이제 한 3년만 이 흐름을 조금 밀어주시면 주주들의 힘이 세져가지고 산업자본이 우리를 더 이상 무슨 동네 멍멍이 취급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자산 소각 규모가 약 23조, 그리고 24년도엔 10조. 그러니까 이미 100% 물론 이제 삼성전자 역할도 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유상증자 17조, CB 2.3조, 약 20조 원의 공급 물량을 극복하고 자산 소각이 더 컸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조 자산 소각했고요. HMM 2조, KB금융 2조, 고려아연 1.8조, 신한지수 1.7조. 그래서 돈 잘 버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돈 많이 벌었던 HMM 그리고 은행주들이 자사주 소각을 선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구조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한번 휘몰아치면 안 하면 유행에 도태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2002년도에 전철을 탔는데 저 하나만 빼고 전부 삐더 레드 해가지고 빨간색 티셔츠 입었어. 진짜 전철 한 통 안에 나 하나 빼고는 전부 삐더 레드 입었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 상상이 돼요? 전철을 탔는데 나만 양복 혼자 입었고 모두 삐더 레드를 입었어. 와, 좀 이른 시간이라서 꽉 차진 않았습니다만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은 한번 바람 불면 그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더 밉시다.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여가지고 주주의 시대를 좀 만들어야 돼요. 미국 정도의 주주 중심 자본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같이. 자, 그럼 변합니다. 큰 돈이 약간 굴르는 느낌 조금 들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골드만삭스가 코리아 코스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목표가로 올렸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한 번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금리 인하, 그래야 약달러 전망 등으로 인해서 한국과 같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 유리한 배경이 제공될 것이다. 자, 이거는 김학균 센터장님도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대담이 여러분 찾아뵙게 됩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한국 주식시장 좋게 보는 거시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달러가 기조적 약세, 트럼프 이후에 기조적 약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도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가장 선호하는 원자재가 구리인데 과거 보니까 구리 가격이 좋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좋더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같이 보여줬는데요. 그 구리 가격, 그 빨간색이 구리 가격이고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근데 진짜 좀 비슷하긴 하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딱 찝은 건 뭐냐면 이거 EPS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EPS네요. 구리 가격과 코스피 EPS 각 주당 순이익의 증가를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지주사 조선, 방산, 로보틱스, 헬스케어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재경부는 25년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날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발표했는 건가?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현금 배당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거고, 옆에 대주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나 25% 세금 내고 한 20억 좀 받았어. 그래서 생활이 좀 폈어. 맨날 연봉 10억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배당 30억 좀 받으니까 어차피 뭐 25% 야, 월급으로는 막 세금 50% 내니까 좀 그렇잖아. 근데 25% 내니까 괜찮더라고.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옆에 있는 대주주 열받죠. 그러면서 재무부장 오라 그래. 야, 재무부장. 야, 왜 우리 저희는 25% 되고 그거 받았다는데 왜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지? 돈 많잖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대자동차, 이번에 현대자동차 얘기입니다. 네,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밀린 현대자동차인데요. 자율주행 관련 인재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전문가 밀란 코박 전 테슬라 부사장 을 그룹 자문역으로 선임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회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재직 당시 회사 안팎에서는 머스크의 남자로 불리던 분이었고요.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토파일럿 좋거든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써봐서. 제 차는 그거 안 돼. 자율주행이 안 돼가지고 오토파일럿만 썼는데, 마음 편하게 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까지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야 도대체? 요 앞에, 자, 한번 봅시다. 앞에 아저씨, 네, 좀 되는 분인가 보네. 자기가 딱 찍고, 그렇군요. 예, 저분이 온답니다. 저분이. 헬로, 반가워요. 웰컴 투 코리아. 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자율주행 한번 잘해보시길 정말 응원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아주 큰 빅딜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ALT, ALT B4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알테오젠이 9%나 크게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주 기억하셔야 될 소식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이분 장관은 아니고 뭐였지 이분이? 하여튼 김용범 님께서 김용범 뭐라고 불러야 돼? 공무원 고위 공직자 분께서 죄송합니다. 자, 전력 관련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하셨네요. 청와대 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자, 현재 상태면 SK하고 삼성전자가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력 문제는 100년 대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원전이 기저전력 구실을 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과거 이론적으로 책에서 읽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확실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세제 혜택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네.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대우건설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대우건설 폭등을 했는데요. 대우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10조 7천 원의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500메가와트 규모로 구축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이 소식 덕분에 무려 13% 올랐고 건설 업종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드디어 이거 가덕도 공사는 뭐 옛날부터 오래된 얘기고 드디어 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은데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되는데 미국에 얘가 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할 거냐인데요. 아마도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의 10%를 데이터 센터가 소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력 인프라가 나쁘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차트에서는 차이나 있잖아요. 하늘색 차이나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비중이 미국은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전력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일단 제일 많이 짓기니까 그렇긴 한데 소모를 엄청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연관되어서 드냐면 어쨌든 미국은 전력 인프라 쪽에 투자를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계속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그 최근에 항공주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아주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항공주 당연히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많이 가죠. 그러니까는 지금 워낙 약세가 되니까 딴 데는 많이 못 가지만 일본은 뭐 제주도하고 이꼬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항공주들이 상태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이슈, 재미난 이슈 가겠습니다. 한화. 최근에 한화가 지난번에 이제 그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쫙 분할하면서 4천억 원 자사주 소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하네 라는 게 있었는데 또 어떤 그 언론사에서 탁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때 그 4천억을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거다 했는데 이 기자의 말은 아니다. 주주 하나 아니고 감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증시각도 TV에서는 또 이 기자님의 이거 얘기를 발언을 해드려야 되겠죠. 약 445만 주를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자사주 수요 보유수량 변천사를 한번 올려줬는데 이거 보면 감이 옵니다. 자, 처음에 588만 주를 과거 2019년에 자사주 산 적이 있어요. 주가 안정을 위호로. 그다음에 RSU는 뭐 이거는 처분 제한 주식이니까 이거는 인센티브. 그 사장들 인센티브라고 치고 저건 치우고. 자, 근데 저 아까 588만 주 중에 저 543만 주는 누구한테? 고려아연에 처분했어. 2022년에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번에 처분하게 되는 445만 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2024년도에 하나 모멘텀이 물적 분할할 당시에 여기에 주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물적 분할에 반대. 그러니까 그 반대한 주식들을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 주식을 사준 거죠. 회사가 매수 청구 행사를 하면은 사줘야 되잖아. 그걸 사준 거예요. 근데 이 매수 청구권으로 산 거는 일정 기간 안에 소각을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본시장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전량 소각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각한 이후에 자사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 김승현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어떤 어떤 뭐랄까 오래도록
굉장히 부자로서 일반적인 세상하고 좀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 남들이 그걸 막 욕하는데 뭐 양땡땡이라고 욕하는데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자녀를 위한 어떤 애틋한 사랑 뭐 근데 그런 재벌가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어떤 낭만적 뭐 이런 느낌 들어서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욕할 때 저는 욕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 요거는 조금 양땡땡 같네. 요거는 좀 양땡땡 같아.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난 멋있는 사나이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좀 이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계열사가 두나무 지분 인수, 즉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 지분 인수하겠다는 뉴스가 잠깐 돌았어요. 근데 카카오가 얼마를 갖고 있냐면 한 10.6%, 그리고 교환 후에는 8.1%인데 요거를 지금 삼성계열사 금융회사를 통해서 요거를 인수하겠다. 예. 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 10.6% 중에서 한 8%쯤 뭐 매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토 중이랍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뭐 넘어갈 수 없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재벌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요번 거는 저는 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진짜 양땡땡 건인데요. LG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G가의 그 자제들인 분들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했던 거죠. 메지온이라는 주식입니다. 한번 모형을 볼까요? 자, 23년도에 검찰이 하는 얘기는 저 남자분이 어떤 블루땡땡 회사의 사장님이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굿땡땡이라는 LG가 분의 남편이셔요. 블루땡땡땡의 왼쪽에 있는 분은 사장이고요. 근데 이 블루땡땡땡이 4월 10일 날 메지온 500억 투자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구땡땡 대표께서 메지온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13일 날 윤간 대표하고 윤땡 대표하고 메지온 대표하고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7일 날은 그 블루 땡땡땡에서 저 투자 심의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아내가 먼저 사셨고 그다음에 결국 아내가 산 다음에 투자를 결정한 거야. 결정을 하려고 대표도 만나고 심의회를 개최한 거죠. 근데 투자를 했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저랬는데 검찰에 밝히는 건 우연이고 그냥 알아서, 아니 우리 부부 별세 아니야. 부부 별세 아니고 와이프가 무슨 주식을 투자한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한 거고 우리도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그럴 분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요런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오얏나무에서 가끔 고치는 거 말고, 이건 저는 가끔 고친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얏나무를 따서 부당이익을 챙기게 있다. 그러면 억당 1년씩 살자고. 억당 1년씩. 그럼 재벌들은 좀 봐줄까? 2억당 1년씩 사는 걸로? 3억이나? 그럴까? 그래도 한 억당 1억씩 사는 걸로 갑시다. 자,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거래소의 정보통에 의하면 최근에 한 회사가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 반려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모 회사도 상장됐는데 자회사가 또 상장하는 건 분할 상장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자, 한 2, 3년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의 힘이 세져가지고 산업 세력들이 우리를 동네 멍멍이 취급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가 드디어 약
약간의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야지. 지금 코스닥은 어쩔 거야 지금 저거를. 코스닥 아무리 해봐요 될까?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예 코스닥은 포기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ETF 하지 마시고 거래소만 차라리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은 거의 재기불능 정도 수준의 정말 흙탕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시가총이 3배가 오르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거래소가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이거 움직여야 되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거래소가 더 이상 쪼개기 상장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되죠. 제가 뉴스 하이킥에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에 저 지켜주셔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강땡땡님하고 존땡님이 한 방에 가더라. 한 방에 가. 결국 미운 털 박혀서 한 방에 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서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 이벤트입니다. 이제 카페 이벤트 마감할 건데요. 저희가 30만 달성 카페 이벤트, 그래서 월스트 그다음 베스트 종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좋은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그리고 제가 내일 운동해야 돼서 아침에 미국 마감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2% 이상 크게 폭락하면 할게요. 근데 폭락하지 않으면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